윤미향 관련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. 지금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그 친일 세력 또는 보수 언론의 공세처럼 막 받아치려고 했었는데 사안이 계속 조금 문제가 있는 쪽으로 거의 뭐 강하게 지금 이제 꼬여가는 쪽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, 차 교수는? 저도 초창기에는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하더라도,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. 뭐 그런 표현도 제가 쓰고 했습니다만, 그 초창기에는 이 소위 말하는 회계의 그런 오류, 또 나름대로 부실 정도, 부실 정도로 봤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으로는 지금 도덕적 해이 갔다가 지금은 뭔가 조금 지금 탈법과 불법의 그 경계선상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조차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 책임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. 법적 책임은 별개를 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곧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될 건데 이런 중요한 공직을 맡는 상황에서 특히 그리고 여당이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진보 사회적 단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저는 질 필요가 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본인은 아직까지 뭐 이 자신은 약간의 오류 증거에서 지금 자신은 그러니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일단 윤미향 당선자가 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본인 아직 오늘 뭐 기자회견은 하지는 않았잖아요. 아직까지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이 언론 앞에 나서서 제 첫 번째는 이 자신의 입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이 부분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되고 그것이 이 소명이 부족할 때는 저는 당 차원에서의 조치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. 그동안에 대개 해명도 주장만 있었지 하나도 해명한 건 구체적으로 없었죠. 홍 소장 어떠세요?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사회단체 간사로 맡아서 쭉 해온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. 저도 뭐 한농년에 가서 쭉 있다가 일하다가 사무총장까지 하고 했지만.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. 아무리 이제 운동권 단체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돈을 거두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운동권에 뛰어들어가서 돈도 벌고 또 자기 명분도 세우고 출세도 하는 길을 잡았다고 봐요. 사람 자체가 세팅이 잘못된 사람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프레임의 하나로서 친일 반일 프레임의 핵심에 있고 또 뭐 역사 문제의 핵심에 있는 위안부 문제를 잡았고 그 위안부 문제가 이제 성역화되다 보니까 누가 그 문제를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.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 5.18 위안부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성역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역 속에서 저 여자 간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저렇게 했는데 재산도 신고한 거 보니까 8억 6천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과연 뭐 간사니 뭐 이런 명분 있는 단체에 그의 활동비 정도를 받고 쭉 살아왔고 남편도 별로 돈 버는 직업이 아닌데 재산 형성됐고 뭐 집도 사고 팔아서 두 채 있었던 적도 2번이나 있었고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저게 뭐 단순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실수가 된 게 아니라 상당히 부패한 지가 10한 5, 6년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의 공천 순번이나 이런 거는 뭐 열린민주당이나 다 청와대에서 정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정치 공세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전부 여권은 청와대만 쳐다보면서 속으로는 다 이건 아니다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건데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결국은 저 여자는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저 여자가 중요한 거는 일본의 화장품 가네보 외판을 했더만요.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요. 그래서 가네보 외판을 하고 다니면서 그거는 가네보 시세이도 하고 가네보 아닙니까?
그 관해볼 그거는 옛날에 한 방판 형태로 한국에서도 운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번에 21대 총선에 이제 여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 압승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렇게 이유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비례대표에서 꼼수로 대응한 데서 이렇게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. 그럼 그게 더불어시민당인데 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번 총선의 여당의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이재명 전략개혁위원장 이 거의 이 전면에는 별로 안 나섰는데 이거 할 때는 전면에 나서서 일 처리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스피드하게 했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저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워낙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방 황 소장이 그 비례대표 다 청와대에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 양정철, 이gen영이 다 청와대 이gen영이 청와대 근무를 했고 양정철 워낙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이렇다 보니까 같이 논의 협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번 총선의 당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저는 만들었다 이렇게 이 더불어시민당의 더불어시민당의 핵심 아니면 민주당의 핵심 얘기. 예? 아니 민주당의 핵심이 핵심이 그걸 했다. 그리고 이게 그때 보통 보면 7인방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으로서는 저는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난 넘어선다고 봐요. 이거는 말하자면은 지금 이 양당 간의 합당 절차는 지금 끝났죠. 이미 끝나서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선관위 없어요. 그렇죠. 네. 이제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준연동형 비례제도 이렇게 개정 안 폐기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폐기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하여간에 현재의 윤미향 당선자의 문제는 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. 이번 선거에서 그런 이렇게 압승을 하는 부분에서 위성정당의 꼼수한 대응으로 한 부분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만든 것은 당의 핵심들이었고 이번 총선의 설계자의 핵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당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? 뭘 얘기? 제가 말하는 게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라든지 예. 이gen영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지 얘기 두 사람 얘기했고. 예. 예. 윤호중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렇게 이번에 총선을 치른 핵심들이 대부분 김 대표가 가까운 사람들이네. 그렇죠. 예. 근데 핵심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본인의 그냥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본인 해명 이미 넘었었다. 왜냐하면 아침에 이 말했다가 오후에 또 다른 이야기하고 그건 누가 신뢰하겠어. 이미 신뢰는 국민적 신뢰는 잃어버렸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당에서 이렇게 당사자 말고 정치적인 책임도 뒤따라야 된다라고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저는 오늘은 이 최고위원회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조사한 걸 갖다가 보고하고 그 속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당의 기본 입장이 정리될 줄로 생각했는데 아예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윤미향 당선자만 쳐다보는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정리하고 사퇴하고 당에서 제명하고 이런 절차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윤미향 사퇴자 문제 양정숙처럼 이 양정숙 당선자도 당에서 이렇게 선거 전에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넘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본인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안 하고 있잖아요. 맞소송하고 있죠 지금. 네.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건 당의 책임이라는데 당에서 자기들 책임을 아무도 이야기 안 했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진보정권, 진보정당으로서는 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그 정도 이번 총선 결과 압승을 무겁고 두렵게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당이 오히려 윤미향 당선자보다 앞서서 검찰 수사에 앞서서 저는 당에서 이게 대한 어떤 자기들이
이 사실 조사 엄중해야죠. 그리고 입장을 갖다가 발표해야 된다고. 네, 그러니까 윤미향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당이나 어느 쪽이든가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고까지 나가네요 지금요. 예, 뭐 저도 아까 그러니까 일단 윤미향 당선자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해명 이게 저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. 그리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책임 있는 경우에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죠. 물어서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당에서 제명 처분도 저는 뭐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강하게 나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를 왜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했을까? 뭐 이 지금 그 당내 그런 헤게모니 구조와는 별개로 일단 지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친일 반일 프레임을 짰지 않습니까?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친일이라는 세력들에 대해서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윤미향 당선자가 아주 최적자였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공천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윤미향 당선자로 인해서 이 그 친일 반일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후폭풍에 말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이 그러니까 지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 오랫동안 몸담았던 정대협, 더 나아가서 정의연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우리 진보 세력의 그런 그 시민단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인데 그 단체가 각 30년 동안 표방해왔던 게 뭐 역사, 정의, 인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치들마저 지금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쳐버릴 경우에는 이 가치마저 스스로 허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나 윤미향이라는 사람의 그런 일탈과 그리고 지금 정대협이 해왔던 역사적 가치들하고는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럼 그 가치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존시키고 또 그러한 이 가치 바탕 위에서 한일 간의 그러니까 외교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 기반 위에 쓰려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업찬마속을 심정으로 만약 윤미향 당선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당 차원에서 분명히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정의연이라든가 정대협의 활동 자체에 대한 손상이 가서는 안 된다. 개인의 문제 이걸 해결하자 했었는데 오래 꺼지고 길어지고 또 확산되다 보니까 그 활동 명분도 계속 조금씩 오염시키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해요. 보니까는요. 애초에 사실은 이게 모금통을 대중적으로 돌린다. 우리가 뭐 이 좌파 진영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모금통을 돌렸다고 엄청 비판하지 않습니까? 그럼 수요 집회에서 모금통을 돌렸다. 솔직히 말하면 이 사용동 단체라는 이런 데서 모금통을 돌린다라는 그 자체부터가요. 그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대중적인 행사에서요. 우리는 집회 수십 번을 해도 모금통이나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원금도 안 받죠. 그러니까 모금통을 돌린다라는 부분에는 이미 그 자체에서 그래 할머니들 끌고 다니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 할머니들 팔아가지고 이제 계속 모든 행사에서 한 번도 통이 빠진 적이 없다잖아요. 이 단체가요. 근데 문제는 이번에 윤미향이뿐만 아니라 양정숙이도 그냥 변호사인데 저 여자가 뭐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. 그런데 공천 받은 거는 정신대 변호사를 했잖아요. 양정숙이도요. 양정숙이도 공천 명분이 정신대 변호사예요. 그래서 윤미향 7번, 양정숙 15번이었지 않습니까? 고전에 여성가족부 장관했던 그 여자 한 사람도 이 정신대 활동 이게 뭐야? 지연이. 네. 그래서 거기도 또 여기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좌파 측에서는 이 위안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역사의 어떤 자기들 정통성 부분에서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더라도 이 일이 변질이 됐다면 이제 이 일은 순수한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이 일을 가지고 더 이상 프레임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일단 프레임이 되니까 성역이 되고 성역이 되니까 부패가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얽매여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어쨌든 뭐 연거푸 지금 그 오거돈 문제로부터 해가지고 총선 압승하자마자 양정숙 문제, 지금 윤미향 문제까지 계속 좀 터지고 있는데요.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 조만간 이제 20대
끝나고 30일부터 이제 21대가 시작이 될 건데 큰 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? 21대 국회엔 어떤 좀 새로운 변화라든가 어떤 전망할 수 있을까요?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2008년도 상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. 2008년 그 18대 총선 결과가 사실은 지금 이 진영만 바뀌었다 뿐이지 거의 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77석,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법여권 성향을 다 합치면 거의 190석이 넘지 않습니까? 이게 2008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153석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친박 연대가 14석을 했고, 그리고 또 그 친박 무소속까지 하면 한 20석, 거기다가 자유선진당까지 합치면 200석이 넘어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때 집권 세력이 상당히 오만했지 않습니까? 바로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강우병, 그러니까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, 그 부분을 너무 자신했던 거죠.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합의나 동의 없이 그냥 덜컥 합의를 하는 바람에 강우병 사태에 직면해서 거의 정권이 엄청나게 흔들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직전에 200석이 넘는 어석을 몰아줬던 민심이 바로 한순간에 돌변했단 말입니다. 그 뒤로도 그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때 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, 뭐 결국에서 결국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분명히 그 첫 단추를 거기서 깼던 거고요. 그리고 또 뭐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후퇴했다.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심판이 지금 저는 이번에 결과로 저는 나타났다고 보는 셈이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집권 세력이든 간에 오만하고 독주하게 되면 반드시 이 국민들은 심판한다는 겁니다. 뭐 이번에 누가 그 이야기를 했던데 군주 민수라는 이야기를 뭐 요새 여당 당선자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말 그대로 지금 이 민심이라는 거는 항상 이 정권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바로 뒤엎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2008년도 18대 총선 이후에 그때 집권 세력들이 했고 그러한 그 결과가 지금 현재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좀 더 이 대외 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국회 운영에서도 상당히 몸을 낮추는 그러한 태도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. 바람직한데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. 어때요? 심판은 뭐 나중에 하는 거고요. 저는 그런 목소리들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해찬 대표가 열린우리당의 그런 그 실패 이야기를 했잖아요. 열린우리당 실패 이야기한 것은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금 숙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김태년 지금 원내대표 당선자도 상당히 지금 낮추는 자세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또 모르죠. 그러니까 이런 또 실제 국회 운영 과정에서 또 상당히 아마 힘의 우위를 갖고 밀어붙이자는 아마 강경파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. 그때 당시에 이게 또 당대표가 또 앞으로 지금 뭐 당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청와대라고 봐요.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다 정치적 선수들인데 비례대표를 정하는데 예? 그 자신의 대통령의 저기 나머지 이제 후반기에 운명을 좌우할 총선의 공천이나 비례대표를 정하는데 청와대가 그 비례대표 명단이나 공천자 명단을 그냥 안 챙기고 그렇게 그냥 당에 맡겨서 한다.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. 이번엔 청와대 출마자들부터가 뭐 청와대 출신이 수십 명이었고요. 그래서 정권이 청와대가 총선을 치르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쓴 건 사실이고 뭐 누가 맡아서 했다라는 사람들도 청와대에 가서 결재받고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맡은 거지 그 사람들이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그건 뭐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총선이 중간에 치러지면 청와대가 다 컨트롤을 했다라고 보고 특히 비례대표의 순번이나 넣고 빼고는 청와대의 결정이었다고 이렇게 봐요. 최종적으로는. 물론 안을 올릴 때는 이제 밑에서 실무자들이 올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아직 임기를 시작 안 했잖아요. 그러면 임기 시작하기 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리하는 게 내가 볼 때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청와대인들 뭐 저 여자가 저리 썩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?
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청와대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저런 여자를 공천했냐고 정리하라고 하면 그만이고, 이제 그 뒤에 뭐 다른 역사적 프레임에 관한 문제나 이런 거는 또 뒤에 따로 수습해 가면 되는 거죠.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줘도 또 어쨌든 뭐 좌파의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. 근데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자들이 어찌그제 물어도 청와대가 지금 답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는 지금 당직자부터 시작해서 이해찬 대표들 자기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말을 안 하겠어요? 그렇지만 그 사람도 알지만은 청와대가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청와대의 심기를 거슬릴까봐 말을 안 하는 거고, 박범계나 이낙연 다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? 지금 뭐 청와대의 총선 이후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센 상태니까 당에서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? 그러면 이 정도로 며칠을 굴러갔으면 지금 한 열흘째쯤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 문제를 청와대에서 나서서 그냥 정리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, 제가 볼 때 이건 좀 최고의 청와대 권력자가 입을 안 대니까 다들 그냥 쳐다만 보면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스타일은 21대 국회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? 예? 21대 국회가.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당의 자율권을, 이제 이쯤 되면 권력 장악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하는 상황이 됐잖아요. 이럴 때 당의 자율성을 주고 또 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해서 스스로 이 잘못되어 가는 부분을 갖다가 견제하는 어딘가를 만들어줘가 잘 가도록 해야지.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지금부터 뭐 내가 이제 거의 황제의 위치에 올랐다, 내 말 거슬리는 놈들은 용서 안 하겠다 해서 더 그냥 총선 전보다도, 그때도 약했지만 총선 전보다도 더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딘가에서 골만 부분이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지, 계속 이런 권력이 무한적으로 유지되어 갈 수 있겠느냐?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. 우리가 한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. 어떤 그 대선이나 총선에서 상대방과의 게임이 아니라 자기의 게임, 자기 세력 간의 내의 어떤 게임이다,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었는데, 저는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그 압도적인 그 의석을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177석이죠. 네. 그래서 범진보한 아까 말한 190석이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이 범여권 내부의 어떤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결국 21대 국회의 운명을 좌우할 거다, 이렇게 봅니다. 좀 더 좁혀서 말하자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내의 어떤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 국회의원들이 이 국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청와대의 관계, 그리고 국회에 있어서 어떤 이 통과시켜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법안과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,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나가느냐. 이게 야당과의 어떤 이 대결이 이렇게 21대 국회를 갖다가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이 국회 운영을 어떻게 이 정부와 이렇게 이 나름대로 이렇게 견제하면서 또 함께하면서 끌어나갈 것이냐, 이걸 이제 그 규정 짓는다고 예상되는데, 황 소장은 청와대 일방주의가 계속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. 그 아시다시피 21회 국회 전반기 마지막에 대선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위기로서 전 국민적 지지가 60% 넘지만, 저는 뭐 그 기간이 거의 1년 아니겠나 싶어요. 1년. 앞으로 1년간, 21대 국회 1년간은 청와대 우위의 어떤 권력 관계에서 있겠지만,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미래 권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역사가 증명을 했고, 그래서 그 청와대 권력이라는 것은 뭐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게 그 속에서 이 청와대가 이 어떠한 그 스탠스를 갖느냐,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. 이게 우리가 하산할 때 더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듯이. 그래서 이번 윤미향 같은 경우도 뭐 속된 말로 청와대에서 비례대표 다 짰다 하더라도 국민이 청와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.
그리고 그 책임을 갖다 자처하는 것도 청와대가 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. 그거는. 그래서 그 여당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당 입장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건데, 저는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8월 달에 예고되어 있잖아요. 이게 개월 협상이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뭐 한 달 한 열흘 정도가 평균 그 기간이라고 하는데, 그럼 거의 전당대회하고 그 개헌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한 달 내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건데, 그래 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이 국회의 이 당대표 네. 이렇게 지내서 이제 국회 운영을 하게 되는데,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엄중하게 그 국민들의 그것을 무섭게 생각한다면은, 그거는 현재의 이 대통령 청와대의 어떤 그 눈치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나가야 될 개혁의 과제,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이 생존의 문제, 우리 인류 생태계의 생존의 문제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던데, 그걸 우리는 어떻게 향해 나갈 것이냐, 과제는 뭔가, 저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분위기가, 또 그런 그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가 이 여당 내에서 커지지 않으면 안 되고, 또 여당 내에서 그게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. 예.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, 우리 한강 소장께서 지금 청와대의 그런 그 나름대로의 뭐 컨트롤, 이 지금 상당한 이 권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게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.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청와대 공천부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모든 걸 다 지휘한다? 과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,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이 보수 세력들이 가면 그걸 과연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?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이 팩트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?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,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하겠거니 이렇게 이 미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,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청와대의 그러한 힘이 국회의 여러 운영이나 이러한 부분들, 당의 그 조그만한 그런 이 현안 처리까지 좌지우지할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할 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친문 둘이가 붙었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정성호 빼고 지금 그 중에서도 당권파인 전해철이가 됐다. 그러니까 친문,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삼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이 떨어지고 당권파라고 하는 김태년이가 됐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같은 친문이라도 이 당 소속의 의원들은 조금은 이 청와대로부터의 상대적인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를 저는 선택했다는 생각이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게 당정청 일체감으로 모든 게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 전해철 의원이 됐을 거예요. 불가능 그렇게 차별성이 클까요?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제가 왜 그 표심을, 그러니까 그건 뭐 김태현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, 네. 의원들 초선들부터 시작해서 전해철이 아니고 굳이 김태현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전에도 떨어졌고 뭐 그런 측면, 뭐 동정표가 작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,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청와대로부터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, 그러한 것이 좀 더 작용했다고 본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청와대의 그 입김대로 움직일 거다?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. 보지는 않고, 지금 아마 독자적으로 지금 이 현 상황을 아마 제 생각에 상당히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.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,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12년 전 상황하고도 아마 또 이 지금 그런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도 아마 곧 나올 거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느 정도의 이 균형 감각은 찾아가지 않을까? 저는 뭐 그래 봅니다. 조금 보충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. 결국 정리는 하겠지요.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 과제 때 당이 처음에는 조금 방향을 상실하고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정상을 이렇게 회복해서 이야기를 하다가,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상당히 그 속도가 늦어지고, 이런 일이 계속 이런 사안에서 반복되고 있거든요. 여권에 지금 벌어진 문제. 그래서 지금 숱한 이런 대중적 이슈에 대해서 조국 문제부터 쭉 내려온 부분에
당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이라는 거는 뭐 거의 다 이거는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속도에 대한 판단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당 지도부에 뭔가를 전달해야 당에서 이제 결론이 나지는 이런 양상이 된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민주당이라는 것이 177석이니 180석이니 아니라 아무리 숫자가 많아봤자 저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는 저는 회의가 든다는 거죠. 그 숫자가 의미가 없는 거수기들이 177개가 있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? 네.